너무 제품이 잘 나와가지고 바꿀 생각도 없었는데 바꿔야지? 라고 하기에는 필요한 사람만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아이폰 17 시리즈 공개 이벤트 내용 총정리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애플 신제품들 살까 말까 고민될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매 가이드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이번 이벤트는 애플이 정말 작정을 했구나, 이를 갈았구나 싶었는데요. 좀 냉정하게 파헤쳐 보니까 진짜 역대급 변화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 하지만 이게 또 따지고 보면은 굳이 내가 이번 제품으로 갈아탈 이유는 없겠구나 싶은 포인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존버를 깰 때가 맞을지, 굳이 갈아탈 필요까지는 없을지 냉정하게 팩트 폭행해드릴게요. 특히 그냥 사라 마라 수준이 아니라 전작 몇 시리즈부터 넘어가는 게 좋을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렛츠고! 자, 먼저 아이폰 17 시리즈 한번 정리해볼게요. 일단 이번에 공개된 4가지 모델 중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모델은 역시 아이폰 17 일반 모델이죠. 이번 아이폰 17 라인업은 정말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아이폰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일단 일반 모델을 선택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일반적인 유저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욕심을 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다 넣어준 모델이에요. 빠르게 살펴보자면 일단은 프로모션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화면 주사율이 1Hz부터 120Hz까지 가변 주사율이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화면 밝기가 이번에 확 올라갔어요. 최대 3000니트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일반 모델부터 적용이 됐다는 거. 그리고 반사방지 코팅이 새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일반 모델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에 18메가픽셀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이 정사각형 모양의 이미지 센서가 좋은 점이 바로 영상이나 사진을 찍고 가로로 크롭하든 세로로 크롭하든 고품질의 사진이나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거기다가 배터리 타임도 더 늘었습니다. 최대 30시간 영상 재생 가능해졌고요. 10분만 충전하면 8시간 영상 재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선 충전 속도가 빨라졌는데 40W 속도의 유선 충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이전까지는 프로 모델에만 들어갔던 그런 기능들, 뭐 디스플레이 스펙들이라거나 전면 카메라 퀄리티 이런 것까지 다 챙겨 넣어줬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유저들 입장에서는 아이폰 17 일반형이 너무 가성비 좋은 합리적인 선택지가 돼버린 거죠. 심지어 가격도 전작 출고가랑 비교하면 이번에 128GB 모델이 없어지면서 256GB 모델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히려 가격이 더 저렴해졌습니다. 전작은 256기가 출시가가 14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29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짜 추천을 안 할 수가 없는 모델인데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그 돈이면 차라리 전작 프로를 살까? 흔히들 많이 하는 고민인데 아이폰 17 일반 대신 16 프로나 15 프로를 살까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은 아이폰 16 프로 현재 가격이 256GB 기준으로 164만 원이에요. 그래서 아이폰 17 일반 모델이랑 비교하면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 차가 40만 원씩 나는 거면은 굳이 16 프로로 갈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5 프로랑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15 프로 256GB 미개봉이 지금 100만 원 초반대 정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15 프로냐 17 일반이냐를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일반 모델이 좀 더 뭔가 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이번 모델은 다릅니다. 아이폰 15 프로는 아이폰 17 일반에 비해서 좋은 점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상 망원 카메라가 있다는 점 말고는 막 크게 좋은 점이 없어요. 오히려 아이폰 17 일반은 15 프로에 비해서 AP도 더 좋은 거 들어갔죠? 그리고 무게도 더 가볍잖아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가 훨씬 좋고요. 배터리 사용 시간도 더 길어요. 심지어 이전에는 120Hz 가변 주사율 때문에 일반 쓰다가 프로로 갈 순 있어도 프로 쓰다가 일반으로 갈 순 없다 이런 말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게 됐죠. 일반도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적용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17 일반이 15 프로보다도 좋은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이 시점에서 15 프로를 추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이폰을 구매해서 영상을 많이 찍을 거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17 일반보다는 15 프로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망원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프로에서 쓸 수 있는 카메라에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전문적인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는 분이 아니라면, 심지어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라고 하더라도 전면 카메라를 많이 쓰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17 일반이 낫습니다. 그래서 15%여도 17 일반을 쓰는 게 낫다. 자, 그러면 14%에서 넘어온다고 하면은 17 일반 괜찮을까요? 당연히 괜찮죠. 14%를 쓰시면서 내가 진짜 망원 카메라를 정말 많이 쓴다. 뭐 그런 분이 아니고서는 무조건 17 일반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무게가 확실히 가볍고요. 성능도 더 좋아지고요. AR 쓸 수 있고요. 카메라도 후면 카메라가 일반 모델에는 2개만 들어가 있지만 거의 광학줌 수준의 2배줌 사진 영상부터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처리 기술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저 입장이라면 17 일반이 더 낫겠죠. 그러면 14 일반, 15 일반 정도는 어떨까? 당연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14 일반, 15 일반은 60Hz까지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진짜 이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일반 모델에 들어간다는 게 그동안 많은 애플 유저들의 염원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14, 15는 최대 밝기도 1000니트, 2000니트대였기 때문에 3000니트대의 최대 밝기를 경험한다고 하면은 디스플레이에서 그냥 바로 체감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스마트폰 쓰면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게 첫 번째가 휴대성, 두 번째가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게 디스플레이는 눈으로 매번 보이는 거라서 화면 밝기, 화면 주사율, 그리고 반사 방지 코팅까지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바로 체감이 돼버리기 때문에 매번 열 때마다, 쓸 때마다 그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14, 15 일반부터도 다 17 일반으로 넘어가셔도 좋고요. 갤럭시 모델이랑도 비교를 해볼게요. S25 일반 모델 비교를 해보면 와, 진짜 갤럭시 S25 일반 모델이 가격대가 100만 원 완전 초반대거든요. 근데 120Hz 가변 주사율 지원하죠. 2600니트급 디스플레이 지원하죠. 작고 가볍죠, 얇죠. 심지어 AI 기능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현 시점에서도 가성비가 정말 좋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폰 17 일반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 아이폰 17 일반에 또 특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적당히 갤럭시 S25 일반이랑 비빌만한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비슷합니다. 근데 가격이 비싸잖아요. 이러고 말았을 텐데 특장점이 있어요. 바로 전면 카메라에 18메가픽셀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정사각형 이미지 센서가 들어간다는 건데 요거는 진짜 약간 크리에이터를 꿈꾸시는 전면 카메라로 내가 뭐 릴스, 쇼츠 이런 것들을 찍을 분들이라고 하면은 확실한 메리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플래그십 중에서도 가장 가성비가 좋기로 알려져 있는 이 S25 일반 모델이랑 비교를 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애플 실리콘의 A19 칩셋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 둘이 용호 상박이긴 한데 또 아이폰 17 일반만의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갤럭시 일반 모델 살까 하셨다가도 이번 아이폰 17 일반을 선택해도 저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아이폰 17 일반은 정말 전작, 전전작 프로 모델들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을 정도고 전작 일반 모델하고는 격차가 완전 크게 벌어집니다. 이제 같은 일반 모델이라고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17 일반 모델이 너무 잘 나와서 전작부터 넘어가기 시작하면 일반 모델은 그냥 무조건 17 일반으로 넘어오는 건 체감이 될 거다 수준이고 갤럭시 플래그십 S25랑 비교를 해도 꿀리지 않는 수준입니다. 다음 아이폰 에어 모델 한번 살펴볼게요. 에어 모델은 조금 도전적인 시도잖아요. 이번에 에어가 나온다고 했을 때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내구성과 배터리였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내구성과 배터리 모두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일단 내구성은 5등급 티타늄 프레임을 사용해가지고 그 휨 이슈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앞뒤로 세라믹 쉴드 2가 들어갔잖아요. 아예 세라믹 쉴드도 이번에 새로운 버전을 내면서 긁힘 강도도 더 강해졌고요. 배터리 타임이 전 진짜 의외였는데 아이폰 16 프로랑 동일하더라고요. 영상 재생 시간 기준으로 27시간. 그래서 걱정했던 부분 두 가지가 해결이 됐는데 사실 아이폰 에어 모델은 무엇보다 디자인이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 옆에 프레임이 유광으로 되어 있고요. 역대 완전 최고 슬림한 모델로 나왔는데 이게 상반기에 나왔던 갤럭시 S25 엣지 모델이랑 비교해도 더 얇은 수준입니다. 엣지가 5.8mm였는데 이게 5.6mm로 나왔고요. 무게는 오히려 엣지가 더 가벼워요. 근데 무게도 165g으로 굉장히 가볍게 나왔거든요. 거기에다가 A19 프로 칩셋이 들어갔고요. 물론 GPU가 하나 컷된 버전입니다. 그리고 C1X라고 하는 차세대 전력 효율을 올려놓은 통신 모뎀이 들어갔고 N1 칩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전력 효율을 더 높여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얇은 두께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사용 시간이 16%와 동일하게 나온 거 아닐까 싶은데 자, 그런데 함정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에어 가격이 같은 용량 기준
기준으로 아이폰 17 일반 모델보다 30만 원이나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너프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보면은 제품 구조에 좀 수상한 지점이 있는데요. 원래 보통 제품 상단과 하단 모두에 스피커가 들어가는데 에어는 상단에만 스피커 표시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가로로 영상을 볼 때 한쪽에서만 소리가 나기 때문에 되게 이상하거든요. 한때 갤럭시 플립이 이 모노 스피커로 되게 까였는데 저도 실사용을 다 해봤잖아요. 실사용할 때 이거 꽤 답답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카메라 기능에서 빠진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후면 싱글 카메라기 때문에 초광각 배율은 아예 찍을 수가 없고요. 광학 줌 옵션에도 1배, 2배밖에 없죠. 또 접사 사진, 공간 사진, 프로 로우 촬영도 안 되고요. 무엇보다 얕은 피사계 심도 효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시네마틱 모드, 이거 촬영이 안 됩니다. 이걸 보니까 아이폰 16e 모델이 생각나는데 비슷하게 싱글 카메라라서 그런지 이런 기능들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일반 모델보다 30만 원 더 비싼데 빠진 기능은 많으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이폰 16 일반이나 플러스 모델보다 이번 17 에어를 사볼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부분은 확실히 저는 에어를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6은 더 두껍고 무거운 데다가 화면 주사율도 60Hz까지밖에 안 되는데 아이폰 에어는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들어갔죠? 화면 밝기 3000니트죠? 그 다음에 화면 반사 방지 코팅도 들어갔죠? 더 가볍고 얇고 예쁘고요. 신모델이고요. 칩셋도 차세대 칩셋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작인 아이폰 16 일반과 플러스랑 비교하면은 아이폰 에어가 가격대는 조금 더 올라가지만 그만큼 좀 가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저는 진짜 고민될 것 같아요. 아이폰 17 일반이냐 아이폰 에어냐. 저조차도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고 한다면은 뭔가 도전 정신으로는 에어를 사야 되나 싶으면서도 역시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는 일반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일단 17 일반은 갖출 거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에어보다 확실히 저렴하죠. 가격 차이가 일반은 256기가가 129만 원으로 3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에어는 256기가가 159만 원. 슬림 모델, 가벼움, 여기에다가 투자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면 역시나 가장 합리적인 모델은 아이폰 17 일반이고요. 다만 얇으면서 예쁘면서 화면 크기도 넓은 그런 스마트폰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에어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에어를 선택하실 분들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얼리 어답터 분들, 그리고 좀 디자인 감성을 중요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부분은 아마 아이폰 17 일반을 선택하실 것 같은데 확실히 그런 점에서 이번 아이폰 에어도 진짜 이게 애플이 막 이를 갈고 내놓기는 했지만 많이 팔릴 모델이라기보다는 하드웨어에서의 그 기술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모델이 아니었나 싶고, 그리고 갤럭시 S25 엣지랑도 비교를 해보면 S25 엣지는 슬림화를 하면서 경량화를 하기는 했지만 배터리 타임이 아쉬웠어요. 반면에 카메라는 오히려 아이폰 에어보다 더 만족스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카메라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메인 카메라가 2억 화소가 들어가 있고 S25 플러스랑 견주어도 더 결과물이 좋거나 비슷하게 나올 정도고 울트라랑도 메인 카메라는 견줄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얇은데 카메라가 좋은 모델을 본다 하면은 엣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얇은데 배터리가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주고 또 카메라를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다, 싱글 카메라여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은 에어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폰 에어는 엣지보다는 후발주자인 만큼 시장의 반응을 제대로 본 거 아닐까 싶어요. S25 엣지가 나왔을 때 슬림하고 예쁜 거 너무 좋고 가벼워서 참 좋지만 실사용에서 배터리가 부족해가지고 그게 아쉬웠던 제품이었는데 그런 반응을 봐서인지 아이폰 에어는 얇으면서도 배터리 시간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모델로 만들어서 나온 것 같아요. 다만 카메라까지 챙기기는 어려웠는지 싱글 카메라로 가져갔다는 점,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중요시하는 분들보다는 좀 감성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선택할 만한 모델이 아닐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이폰 17 프로와 프로 맥스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7 프로와 프로 맥스의 핵심 업그레이드 사항들은 사실 일반적인 유저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정말 전문가급의 사용자들이 봤을 때 전작인 16 프로를 쓰고 있다가도 넘어갈 정도의 진짜 전문가급에서는 중요한 업그레이드 사항이 들어가거든요. 바로 영상 촬영에서 프로레스 로우가 들어간다는 건데, 진짜 나는 아이폰을 가지고 전문적인 영상 제작을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전작에서 넘어와도 괜찮을 정도의 좀 강력한 한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극소수겠죠. 다른 업그레이드 핵심 사항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베이퍼 챔버
챔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열 관리가 훨씬 뛰어나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단조 알루미늄 유니바디를 사용해가지고 발열 관리가 더해서 좀 더 강화가 된다는 거. 그리고 배터리 타임이 많이 늘어납니다. 16%가 27시간 영상 재생이 가능했는데 이번 프로는 31시간까지 가능하고요. 프로 맥스는 37시간까지. 그래서 아이폰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긴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고요. 후면 카메라가 3개 다 48메가픽셀로 해상도가 올라갔어요. 광학 4배 줌이 탑재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광학 수준의 망원 8배 줌까지 지원을 하고 디지털 줌으로는 40배 줌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직캠 이런 거 많이 찍는다, 혹은 망원 사진, 망원 영상을 많이 찍는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이폰 17 프로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성능도 너무 잘 나올 게 이미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A19 프로 칩셋에 컷이 전혀 안 돼 있는 풀 버전이 들어가고요. 이게 또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전력 효율이나 성능이나 다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을 텐데 거기에 베이퍼 챔버까지 들어가서 발열 관리까지 된다고 하면은 게임 같은 거를 장시간 사용할 때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성능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모델부터 쓰고 있어야 이제 17 프로 넘어갔을 때 이득일까? 이 부분. 일단은 아이폰 14 프로 이하 사용자분들, 14 프로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좋아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 프로 이하부터는 아이폰 17 일반에서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17 프로로 가야 되나 싶을 정도인 거죠. 그리고 15 프로, 16 프로여도 저는 이번 17 프로 업그레이드 사항들은 정말 전문가급 업그레이드 포인트들만 딱딱 집어왔기 때문에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전작에서 넘어와도 아깝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진짜 필요하냐가 포인트거든요. 확실하게 짚어드리자면 17 프로 프로 맥스는 나 정말 망원 카메라 많이 써요. 영상 크리에이터예요. 근데 프로급 영상 크리에이터예요. 영상 미로 승부 보는 크리에이터예요. 이런 분들. 사실 그런 분들이 아니면은 굳이 싶을 정도로 너무 과스펙인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반 유저분들이라면 16 프로, 15 프로 쓰고 있다. 그냥 더 쓰세요. 아니면은 이참에 만약에 바꿔야 되겠다 한다면은 16 프로 쓰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쓰시고요. 15 프로 정도부터는 17 일반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다. 에어팟 프로 3세대 구매 가이드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주요 업그레이드 사항들이 진짜 센 강펀치들이 있었죠. 먼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엄청나게 강력해졌어요. 프로 1세대 대비해서는 4배, 2세대 대비해서는 2배가 강력해졌는데 거의 세계 최고 수준급입니다. 여기에다가 실시간 번역 기능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양쪽 에어팟으로 이렇게 꽂고 번역을 실시간으로 하면서 대화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고요. 물론 이것도 한국어가 언제 지원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IP58의 생활 방수 방진 기능이 들어갔고요. 심박수 측정, 칼로리 소모 측정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용 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주요 업그레이드 사항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는 맞지만 사실은 프로 2세대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제 생각에는 굳이 넘어갈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유는 일단 노이즈 캔슬링은 프로 2세대도 충분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음질도 더 좋아졌다고 하지만 이미 잘 쓰고 있다면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배터리 타임도 프로 2세대부터는 그래도 뭐 크게 나쁘진 않다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실시간 번역 기능 뭐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심박수 측정이나 칼로리 소모 같은 것도 워치를 사용한다면 굳이 에어팟으로 쓸 필요가 없는 기능들이죠. 그래서 프로 2세대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프로 3세대로 넘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프로 1세대를 쓰시던 분들이 2세대로 갈까요? 3세대로 갈까요?를 고민이 되신다면 현재 판매 가격 기준으로 프로 2세대와 3세대는 6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근데 6만 원 차이에 이렇게 다양한 업그레이드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좀 아끼고 싶다 한다면은 프로 2세대를 가도 좋지만 지금까지 에어팟 프로 출시 주기를 한번 살펴보면 1세대가 2019년에 나왔고 2세대가 3년 뒤 2022년에 나왔고 이번에 프로 3세대가 사실은 프로 2세대 라이트닝 모델이 처음 나오고 나서 3년 뒤인 올해 2025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출시 주기를 봤을 때 에어팟 프로 세대는 3년에 한 번 주기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프로 3세대도 다음번 세대가 나올 때까지 아마 한 3년 정도의 주기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산다고 하면은 1세대를 쓰시다가 지금 3세대를 구매하시고 3년을 풀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별도로 오픈형 모델 쓰시던 분들 에어팟 1세대, 2세대, 3세대 쓰시던 분들은 사실 오픈형을 본인이 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커널형을 쓰면은 웨이드 오염의 위험이 있다
아프다거나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라거나 노이즈 캔슬링을 쓰면 머리가 아프다거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굳이 이번 프로 3세대를 노릴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너무너무 강력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가진 퍼널형 이어폰이기 때문에 차라리 에어팟 4세대 노이즈 캔슬링 버전을 노리시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격도 더 저렴하고요. 저는 여전히 에어팟 4세대 노이즈 캔슬링 버전을 메인 이어폰으로 쓰고 있는데 진짜 너무 편하거든요. 이러니까 프로 3세대가 기능이 여러 가지가 정말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가격 대비 만족도는 에어팟 4세대 ANC 모델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너스로 워치도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애플워치 11도 공개됐고 울트라 3세대도 나왔고 SE 3세대도 나왔지만 이제 워치도 SE 3세대가 거의 대부분의 유저들을 다 먹을 정도로 필요한 건 다 들어갔습니다. AOD 기능이 들어가요. 이제 SE에서 처음으로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패션용으로도 좋고요. 그리고 S10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속도도 빨라졌고요. 손목 온도 측정 기능 들어가고요. 수면 시간 측정이랑 점수 내주는 기능 들어간다고 하고요. 충전 속도도 빨라져서 15분만 충전하면 8시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SE 라인업의 단점이었던 배터리까지 보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플 워치로 사용하는 기능들을 쓰는 데 있어서 SE 3세대는 더 이상 모자랄 게 없는 제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워치 11도 뭐 들어가면서 뭐 고혈압 알림 기능 들어가고 이제 긁힘 방지 소재가 또 사용되고 배터리 시간도 더 늘어나고 이런 업그레이드 사항들이 있지만 내가 진짜 고혈압 위험군이 아닌 이상은 굳이 워치 11으로 넘어갈 이유가 없어 보여요. 울트라 3세대는 오히려 울트라를 쓰시는 분들 중에 정말 프로급 유저분들이 나는 물속에서 더 디스플레이 시인성이 좋았으면 좋겠어, 야외에서 더 디스플레이 시인성이 좋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디스플레이가 확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고려해보실 만한 모델이기는 해도 일반 유저분들이 절대 나도 사볼까? 이렇게 볼만한 모델은 아니라는 점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총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번 애플 이벤트는 와, 진짜 애플이 이를 갈았구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업그레이드 포인트들을 가지고는 왔지만 이걸 실상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업그레이드인가? 라는 포인트에 있어서는 아닌 부분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아이폰 시리즈 중에서 17 프로 맥스는 일반 유저분들 뭐 프로레스 로우 영상 촬영 할 일 있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무게도 더 무거워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겁게 써야 되고 디자인도 약간 괴랄하죠. 그런데 가격도 비싼데 이런 완전 그냥 초고스펙의 제품을 내가 굳이 써야 될까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애플이 정말 하드웨어로 어떻게든 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와 보기 위해서 이를 갈고 만든 건 맞지만 실제 이게 소비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글쎄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고 아이폰 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쁘고 슬림하고 한번 써보고 싶은 그런 매력을 저는 느끼지만 일반적인 유저분들은 하나만 산다고 하면은 대부분이 다 17 일반 모델로 몰릴 것 같고 그래서 기존 아이폰 유저인데 이번에 존버를 깨고 넘어갈까 말까를 선택을 하고자 하시는 입장이라면 사실상 프로 유저분들은 그냥 한 번 더 기다려보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고 일반 모델을 내가 이번에 발표되면 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일반 모델이 너무 잘 나왔다. 어차피 살 거였는데 너무 잘 나와서 참 반갑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제품이 잘 나와가지고 바꿀 생각도 없었는데 바꿔야지? 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 라인업이 확실하게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진짜 필요한 사람만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오늘 구매 가이드가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도 댓글에 이유와 함께 좀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이 의견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아마 댓글 보고 많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여러분 의견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는 실물 리뷰로 돌아올게요. 안녕! 빠이!